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에 바로 이제 총평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한 3개년 전과 이제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이제 총평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특이한 그런 점은 없었고 오히려 작년이 좀 더 특이한 그런 시험이었었다. 그래서 아마도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 그리고 올해가 계속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거는요 그 총평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해설 특강 여러분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2020년 국가직 9급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7급도 한번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십시오. 7급하고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 문제 1번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항상 전형적으로 우리 이제 학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하나씩은 꼭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범죄는 정상이라고 주장함 나오는데 이제 이 자체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범죄가 정상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깽이 하는 거예요. 깽이.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에요. 원래 보통 디르깽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번 이제 디르캠에서 영어식 또는 뭐 독일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이름을 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디르깽이 바로 답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정상인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이 있는 것처럼 규범이 붕괴돼서 사회 통제 그리고 또 이제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 이런 걸 우리가 그 유명한 아노미라 그러죠. 아노미. 그래서 아노미로 규정했고 이게 결국 이제 뒤에서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학문화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토대가 됐던 그런 주장했던 자가 누가 된다? 바로 뒤르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카리아 이분은 이제 고전학파에서 최초에 이제 주장했던 그런 분인데요. 죄형 균형론이라던가 그런 것들 되게 이제 고전학파는요 사람을 되게 뭐랄까요? 좀 믿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그런 자유의지를 남용한 사람들이 범인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되시고요. 이분이 이제 주장했었던 것들이 이제 사형 폐지 그런 것들 또 뭐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공리성 그리고 형벌 폐지 효과 3대 요소 이런 것들 막 좀 중시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케틀레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드디어 이제 범죄 통계학파를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에 따라서 범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범죄 기온 법칙 이런 것들 만들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서덜랜드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범죄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차별적 접촉 이론 또는 학습 이론 이런 걸 이제 주창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정 장비의 하나인 보안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정 장비의 3대 장비가 있죠. 그래서 보안 장비, 보호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장비에서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비교되는 게 보안 장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장비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장비는 그야말로 이제 보안 자체, 그러니까 뭐 수형자가 또는 뭐 난동을 부리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게 보안 장비고 보호 장비는 오히려 이제 수용자들이 뭐 자해를 하거나 좀 뭔가 뭐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었을 때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장비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항상 헷갈리게 내게 되는 게 바로 이 포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포승 외에 수갑이 하나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수갑도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요 꼭 보안 장비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이 둘은요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보호 장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는 꼭 염두에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자 경보기는 그야말로 이게 전자 장비죠. 전자 장비. 그래서 이제 볼 필요가 없고 답은 당연히 이 교도봉하고 전자 충격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뭐 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뭐 이런 것 등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당연히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승하고 수갑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보호 장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바로 이제 법령이 나온 건데요. 사실은 3번 문제는 되게 좀 쉬웠어요. 우리가 이제 참 많은 법령 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형 집행법은 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이 있고 또 법무부령으로서 시행 규칙까지 있게 되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쪽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번에도 기출 분석하고 그런 걸 봤는데 답이 되는 거는요 좀 많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법령들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도 이제 다른 과목들 강의를 많이 하지만 거의 한 10년 되니까 자동으로 외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늘
늘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줄여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지문들이 나오고 법령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우리 강사의 몫이기도 하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이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는데 옳은 거죠. 1번에서 교도관에게 매일 수용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겠죠. 매일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에요. 2번부터 보면 이제 조금 희한하게 갑니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 과정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수용자가 도대체 무서워서 오늘은 무슨 일 할까 늘 두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고지해 줘야 됩니다. 법에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이게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소장은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객관식 풀 때 묘미가 있죠. 예외 없이 절대로 일체 이런 말 나오면 거의 틀리게 돼요. 원칙은 당연히 공휴일, 토요일 이럴 때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없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일체 예외 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요 틀린 지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행 규칙 95조 자체에서는요 그냥 소장은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니한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의적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것도 이게 기출해서랑도 이런 게 좀 보였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 작업 과정은 이제 당연히 작업 성적, 시간, 난이도, 숙련도 고려해서 정하고 작업 과정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 난이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난이도를 과연 작업 성적, 시간, 난이도, 숙련도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성적, 시간, 그다음에 숙련도 중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 하게 되는데요. 난이도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으로.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작업 시간, 작업의 시간을 작업 과정으로 본다는데 이 지문은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항상 출제자는 그 바꾸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에서도 몇 번 이제 등장했던 그런 지문인데 이런 것들 좋잖아. 작업 성적, 작업 시간, 숙련도 중에서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작업 시간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드냐 아니냐 이거잖아. 우리도 아시다시피 뭐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노가다를 떼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면 매우 싫잖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 작업의 난이도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거 거꾸로 갔군요. 죄송합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이제 법령인데 이 조폭들 들어오면 참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법에서 이런 이제 규정들을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자 개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 오늘 문제도 그랬지만 대부분이요. 앞에 우리 법령에 따라서 법 조문을 보면 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가 이제 교정 장비, 그다음 교도 작업, 그리고 수용자 개호, 뭐 외부 교통 이런 식으로 쭉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폭 관련해서도요. 한번 이제 재밌는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자, 소장은 공범,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폭들끼리 모아놓으면 얘들이 또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교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번에서 보세요.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얘들이 조폭 애들이 이런 완장차면 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 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돼 있는데 야 이게 좀 헷갈렸어요. 이제 교도관 회의의 심의까지는 맞는데 이 부분 이 자문위원회 이거의 의결을 거쳐야 되냐 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항상 이 자체는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냐 해제하냐 이런 것 등은 누가 하게 돼 있냐면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모범수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애인지 아니면 얘는 정말 특별관리 대상인지 이런 걸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거를 조직폭력 수용자에 집어넣을 건지 뺄 것인지는 이 교정 자문위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 그걸 좀 이해해 두십시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어렵긴 했었지만 그래도 요거는 평상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 수용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중간 보스 이상급 되는 애가 들어오면 애들이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긴 버려버린 거예요. 이 교도소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송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봐도 돈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령에서 쭉 각 호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걸 좀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외부 교통과 좀 관련된 거예요. 외부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접견하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되는 것부터 일단 설명할게요. 2번부터가 사실 돼요.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때, 또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일단 큼직큼직하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그러니까 괜히 안 좋은 놈들을 계속 접견하게 되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일단 막아내긴 하는 건데요. 이럴 때가 이제 2번, 3번, 4번이 우리 동법, 그러니까 우리 형 집행법 41조 4항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거짓 사실 유포, 요거는요 접견 중지 사유예요. 중지 사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사유가 아니라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 이거는 빨리 막아야죠. 야, 닥쳐. 셧업이에요, 셧업.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제 중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좀 명확하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법령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특별보호예요. 특별보호.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처음부터 잘 나오죠? 임신 중, 이런 사람들 경우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잘 한번 볼게요. 이제 조문 문제예요. 우리 상식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장난치는 그 지문이거든요. 요거. 예. 그래서 유산, 사산은 제외가 아니라, 여러분 유산이나 사산했더라도 임산부의 건강에 치명적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장은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서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이때도 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기출이에요. 자주 나오는 것이고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거 어떤 직렬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번 볼게요. 다 맞는 얘기예요.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1층에 해야죠. 장애인한테 꼭대기층 쓰게 하거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소장은 이제 외국인이 나왔어. 자, 외국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특히 이슬람 교도들 이런 사람을 좀 생각해서 만든 지문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 종교 또는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항상 매일 시간 정해서 알라 신한테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을까? 특히 여기 민족 감정. 일본 놈들 만약에 왔다 쳐봐요. 이랬었을 때 어떻게 할까? 집단으로 따돌림 당하거나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긴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노인 수용자가 나오네요. 전담 교정시설에 별도의 공동 휴게실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분들은 아니야. 그래서 교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이제 둬가지고 이제 소일거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즐기시고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도 작업 관련해서 이 돈 관련된 거 우리가 좀 싫은데 이 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 회계에 관한 법률 요걸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거의 좀 나오고 이 법령이 좀 막 바뀌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빈도가. 그래서 항상 바뀔 때마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상식 갖고 풀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은 특별회계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국회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 예산의 범위에서 수익금 출납 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 때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특별회계 이런 게 뭐다 평상시에 일반 회계하고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용돼야 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서 적용된 그런 경우인데요. 자, 그 금액이 부족하대요. 그럼 일단은 막 쓸 수는 없어요. 막 쓸 수는 없어서 최소한 국회 의결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뺐다가 넣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입하거나 세출 예산의 범위에서 출납 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자 볼게요. 특별회계는 세출 총액이 세입 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 마련,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자, 교도작업에 관련 시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특별회계로 볼 수가 없어요. 원래 항상 시설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가게 되는데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세출 총액이 세입 총액에 미달됐다. 이게 말장난을 친 거거든요. 여러분 세출이 돈 나간 거잖아. 돈 나간 것이 들어온 돈에 미달된 경우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거꾸로죠.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서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었던 게 말장난을 쳐서 그랬던 거예요. 제대로 된 지문은요. 특별회계는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에 미달된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출 총액이 세입 총액이 미달이 아니라 세입 총액이 들어온 돈이 나간 돈에 미달된 경우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웃기잖아. 나간 돈이 들어온 돈에 미달된 말은 되긴 되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입 세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입 세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뭐 신축, 마련, 유지 보수 나가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틀려요. 시설 개량이나 확장 이런 겁니다. 시설 개량이나 확장인데 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 앞쪽 동네에서 일부러 좀 장난을 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이제 남은 돈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돈.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 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 학사 고시반 이런 게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있죠. 뒤에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학사 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길게 안 돼 있어요. 잉여금 처리는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다 쓰면 안 되고 잉여금이 있으면 그냥 다음 연도에 어디에다가 세입에 이입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이제 딴 데다 쓰진 못하고 막 남용하면 안 되죠. 남은 돈은 그 다음 연도 회계에 그대로 이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 관련된 게 이게 짜증난다니까 우리가 세입 세출도 헷갈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항상 100점 맞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100점까지 노릴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운에 맡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게 되면 참 복잡해요. 이게 돈 관련된 거는요. 일반 상식으로 좀 잘 안 돼요. 회계 이런 거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좀 뭐 말씀드린 것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리을은 맞는 지문입니다. 교도 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 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 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도 작업 특별 회계를 이제 설치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비로만 다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게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도 작업 생산된 제품을 직접 판매, 위탁도 할 수가 있죠. 특별 회계로 구성한다. 특별 회계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형사 정책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형사정책 전 거군요. 8번 문제네요.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영교도소 설치 뭐 확대하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시설에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교정,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위해서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 이런 게 신설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요. 여기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 1번에서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 회계와 일반 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서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일단 회계는요. 교도작업 회계, 그다음에 일반 회계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수입은 역시 국고로 가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제 국고로 일단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 돈 이런 걸 해서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지문이 틀린 건데 보시면 사실은요, 요것도요, 뭐랄까요.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딱 쉬운 게 딱 되는 게 있어요. 볼게요. 2번.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자, 일단 돈 관련되니까 왠지 기획재정부 장관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교정당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법무부에 있어요. 법무부.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 아닙니다. 누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제대로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그런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가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와?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장관끼리 협의를 해요. 각 부끼리. 그런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거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다음엔 법무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그렇죠. 여기도 법무부 장관이잖아. 당연히 제복을 입어야겠죠. 민영교도소라고 막 바캉스복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똑같이 이제 똑같이 제복을 입고 이제 다만 이제 처음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번 역시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치껏 봤어야 돼. 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다는 걸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 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다렸던 이제 형사 정책 문제가 좀 나오죠.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예전에는요, 이 형사정책이 되게 이론적인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론적인 걸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순수 우리가 직접, 뭐랄까요, 알고 있어야 될 법령을 되게 좀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형사정책도 대부분 이제 법이 나오죠. 형사정책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소년법, 그리고 이제 치료감호, 그다음에 보호관찰, 이런 것 등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나오게 되네. 자, 9번에서 1번 보십시오. 자, 보면 지금 옳은 거죠. 이제 틀린 거 하나 찾아야 되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다 비슷한 거예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런 거.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1년 만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약물 중독은 2년이에요. 약물 중독이 2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있죠? 이제 정신이상 이런 건요. 최대 15년까지 가능해서 2년, 15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는 없어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아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도 보시면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 자, 이런 경우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형법 10조에 가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10조 1항이 심신상실, 10조 2항이 심신미약인데 심신상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책임이 조각돼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죄야 무죄. 근데 형벌을 가할 수가 없죠. 그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옛날에는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이제 임의적 감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도 공판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때릴 수가 있어요. 작게나마. 하지만 여기서 얘가 심신상실인 거야. 쉽게 해서 행위 당시에 완전 맛이 간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죄로 되지 않음이라는 공소권 없음과 다시 죄로 되지 않음에 불기소 처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대신에 이놈이 밖에 나가서 또 이 짓을 할 것 같아.
쉽게 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약물 중독의 습벽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을 때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게 생겼어. 하지만 얘를 또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사회방위 차원에서 어떻게 얘를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감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치료감호 있게 되는 게 쉽게 해서 미친놈이 막 칼 들고 사람을 찔르고 다닌다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냅둬? 그럼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사회방위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게 보안처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치료감호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돼야 된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런 이 지문도 이미 틀린 거예요. 자, 보면 구속영장을요 치료감호영장으로 봐요. 그래서 따로 치료감호영장 이렇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치료감호영장으로 보게 된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해서 잘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저기 뭘까 우리 형사소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그러니까 통상 이제 뭐랄까요, 이제 범죄 성립이 됐고 책임까지 있었던가 이건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대신에 너는 그냥 교정만 받아서는 안 되고 치료도 좀 받아야겠다. 이럴 때일 때 같이 치료감호를 병과하게 되는데요. 자,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치료감호부터. 자, 왜냐하면 얘가 맨정신에 혼을 나야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범죄를 안 저지르죠. 쉽게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를 아무리 혼을 내봐야 저기는 왜 혼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감호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맑은 정신하에서 네가 옛날에 이런 잘못해서 지금 혼나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에요. 포함시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해서 시험에 잘 나온 거야.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게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형 집행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겠네요. 이게 좀 재밌죠?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 도서 열람은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그래요. 이거 쉽게 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거 제한해버리면요.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과 시간, 취침 시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것들 찾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쵸? 소년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형사정책에서 제일 이제 중시되는 게 소년법인데 걱정이 이제 앞으로 소년법이 계속해서 좀 이런 말에서 뭐하자면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범죄를 좀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소년법 적용 대상이 10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이제 촉법 소년이 14세까지잖아요. 14세 미만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낮출 것 같아서 범죄 소년이 이제부터는 이제 12세부터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계속 여기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능이 높아져요. 점점 높아지고 또 이제 게임 이런 걸 하면서 제 아들만 해도 그러는데 공부가 제일 싫고 게임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서덜랜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학습을 통해서 뭐 형이라던가 동네 뭐 이런 교우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좀 학습을 하는데 그게 되게 빨라요. 빨라져 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현행법파에서 보도록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호처분의 종류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는데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 1년입니다. 단기는 1년. 그리고 이제 장기 당연히 나오죠. 장기는 2년입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여러분 소년부 판사가 가정법원의 그 소년부 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법정 아닙니다. 여기는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뭐랄까요? 얘가 한 번 가지고 부족할 때 다시 한 번 더 뭐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단기는 안 돼. 딱 그거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이제 비유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 갖고 장난을 친 거죠. 잘 보시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얘가 교정이 안 되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 집에 있으면 오히려 이 악습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쪽에 전문 위탁 기관에 이제 맡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은 이제 3개월로 다 하되 돼 있는데 여러분 3개월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최소 6개월이야. 우리 단기 자유형 그쪽 나올 때 보통 이제 6개월 나오듯이 여기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은 아니에요. 6개월. 요거는 되게 잘 나오는 숫자예요.
3개월이 아니라 6이라는 거 잘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3개월, 저기도 3개월 아니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항상 3개월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소년부 판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 종료시킬 수 있고 이건 이제 뭐랄까요. 위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든가 오히려 그 위탁 장소가 안 좋아. 이럴 때 이제 바로 종료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리을로 가시게 되는데 자,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개월 없다니까. 최소 우리는 6개월, 여기도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이죠.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장기 보호관찰, 똑같이 이제 보호기간이랑 똑같이 2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다 10번에서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갑자기 교정으로 넘어왔네요. 형사정책 쭉 했으면 좋을 텐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 항상 우리가 이제 권리구제 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뭐 면담을 신청하고 뭐 누가 뭘 거절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등을 좀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1번 문제도요. 결국은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냐가 또 틀린 거라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 1번부터 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을 때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면담할 거리가 있어야죠. 사유를 미리 밝혀야 소장도 거기에 대응해서 면담을 해주겠죠. 근데 일단 만나줘요.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 뭔가 어색해. 우리는요, 법원은요, 어디까지 관할을 하냐면요, 형하고 보안처분 선고하는 데까지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수용자가 억울한 거 있다 그래서 법원장을 만나면 법원장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한테 이미 판결해서 너하고는 나 만날 일이 없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법원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이에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장난 많이 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은 꼬기가 뭐하니까 꼭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원은 형 확정까지만 해요. 형벌하고 보안처분 확정까지만 관할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봅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해 불복,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한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항상 우리가 서면으로 하라 그러면 글을 못 배운 사람 어떡할 거야. 대신 누가 써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다 세워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수용자는 청원, 증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요 모든 법에 있어요. 뭔가 쉽게 해서 고자질한 거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 받지 않도록 모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번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제 다이버전.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이란 게 뭐냐? 이제 전환 프로그램인데 기존에 이제 시설 내 처우 가지고는 좀 부족할 때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좀 전환시켜서 색다르게 이제 가자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 그래서 청소년,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학습을 했더라도 좀 짧게 학습을 했잖아. 범죄 학습을.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 내 처우만으로는 좀 대처하기가 애매할 때 이런 다이버전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서 많이 나옵니다. 범죄 통제론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형사 정책 문제죠.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 절차, 이때까지 있었던 고전적인 그런 통상적 형사 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해서 범죄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 아시죠? 낙인. 이게 사실 더 무섭잖아. 사실은 이제 낙인되면 사람들 자체가 막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주홍글씨라는 그런 뭐 소설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낙인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형 좀 잠깐 잘못해서 범죄 저질러서 형벌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쟤 전과자야. 이런 이제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더 사회에 적응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낙인 이론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막자는 거죠. 쟤 소년원 갔다 왔대, 교수소 갔다 왔대 이런 말 들어버리면 낙인이 되니까 이제 다른 다이버전이 대표적인 낙인 효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한 다이버전, 검찰에 한 다이버전, 법원에 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걸 틀리게 안 하겠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근데 4번 봅시다. 자, 이게 형사소송 한 부분 참 편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소유예, 다시해서 공소권, 공소 제기를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한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찰하고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론 논의가 나오는데요. 수사의 종결권을 우리 경찰한테도 주자. 이게 이제 수사권 독립론 지금 개정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기소권만큼은요. 당연히 검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일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할 수 있는 거 누구라고요? 검사라니까요.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런 걸 이제 다 합쳐서 광의의 불기소라 그러게 되는데요. 당연히 경찰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나오면 안 되죠. 전 검찰 거예요, 검찰.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이제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핵심은 맞는데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그나마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거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요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영어를 읽으려면 발음이 뽀록 나니까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이 뭐냐?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피해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뭔가 피해자를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이제 그 무렵부터 해서 드디어 이제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던가 뭐 인두비오 프로레오 뭐 이런 다양한 형사 법칙이 있는데 다 그거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억울한 건 피해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관여를 못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87년에 개헌하면서 재판 절차, 공판 절차 진술권 이런 것도요. 헌법상으로 일단 만들어놨어요. 되게 좀 앞선 우리 헌법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형사 절차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 관련해서도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회복적 사법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피해자 회복시켜달라는 거야. 피해 이전의 단계로 회복을 시킬 수 있게 하자는 그런 것이 회복적 이제 사법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해서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 확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공적으로 국가에서도 이제 구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 관련된 그런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해요? 아니 피해자를 포용하고 피해자를 사회가 뭔가 도와주자는 그런 건데 거기서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를 권장이 아니라 지향이에요, 지향.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경쟁적이거나 개인주의적 가치는 지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향 말고 지향.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딱 보는 순간 답이 원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맞는 지문인데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 3번에서도 가족 집단 회합 이런 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가해자를 만나면 피해자 측에서는 난리를 치죠. 멱살 잡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 애가 뭐 원래 이랬던 아닌데 뭐 미안하게 됐다면서 서로 만나면 이제 서로 뭐예요? 이제 감정이 유대될 수가 있잖아요.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 너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가치를 형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서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피해자도 형사 절차라던가 이런 전체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쉽게 해서 뭐 가해자가 현재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형사소송에서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통지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그놈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해자가 지금 뭐 재판받거나 구속됐다고 봤는데 아까 마트에서 비슷한 애를 본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놈 어디 있어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회복적 사법의 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원래 개념만 좀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수용자 구금 제도인데 이게 이제 원래 하나의 그 뭐랄까요 장에 딱 써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거를 모아 가지고 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읽어 볼게요. 이 제도는 보호 또는 피난 시설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영국 켄트 지방의 지역 이름을 따 시설을 운영했던 것에서 일반화되어 오늘날 자, 이게 핵심이죠. 오늘날 소년원의 대명사로 사용되곤 한다.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 소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높았죠. 지금 우리 14세잖아. 19세, 19세잖아.
14세부터 19세인데 옛날에는 16세부터 21세였어요. 그러니까 또 2살 낮출 거예요, 아마 조만간. 자, 그래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 소년을 수용하여 직업 훈련 및 학과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 교화하려는 제도이다. 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보스탈 제도라는 거죠. 답이 이제 보스탈 제도인데 이름 자체가 이제 카티지, 이거는 뭔가 카티지 아시죠? 커티지 이런 거라서 지역이 아니죠. 혹시 펜실베니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외우는 게 5번 제도하고 이 펜실베니아 제도 이 두 개가 이제 교도소 관련한 수용자 구금 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펜실베니아제 이건 이제 되게 우리로 따지면 무건수행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혼거제 폐해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독방을 하는 거예요. 엄정 독거제. 그래서 한 명씩 이제 각각 구금을 시키고 그리고 주간에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혼자 이제 구금해서 자기 혼자 방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우리 5번 제도가 되게 될 겁니다. 5번 제도. 그래서 5번 제도는 이제 좀 반대예요. 반대. 반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저기 어쨌든 펜실베니아 제도 이거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것이 이제 5번 제도인데 엄정 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했던 거 이게 5번.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반대로 이제 이게 엄격하게 혼자 지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해서 여기서 이제 교도 작업, 교정 작업도 시키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5번 제도. 여러분 뭐 자세히 아실 거라서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보스탈 제도 찾으면 되겠고 여기 뭐 카티제도 이것도 대다수 처우 제도가 대규모 시설에서 일단 대규모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교도소 이런 거. 근데 커티지가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는 조그만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요. 수용자 간에 조그만 그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뭐랄까 토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반성 시간 갖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커티지 제도입니다. 이건 다음에 기본 강의 때 하겠지만 하여튼 명칭 보스탈 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펜실베니아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펜실베니아는 항상 5번 제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4번 같은 것도 나오면 이제 이런 건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밑줄 그은 거 있죠. 소녀는 대명사 하면 바로 우리가 보스탈 이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공부 좀 했던 사람이라면. 그 다음 이제 15번 역시 이제 미결 수용자 처우에 대해서 또 이제 법령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미결 수용자는 당연히 무죄 추정을 받죠. 여러분 미결 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금 미결이잖아. 미결. 결정이 안 난. 그래서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자는 이미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형 집행 중이니까 교도관이 바라다 보고 살펴도 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미결 수용자는 아직 무죄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제도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보시면은 소장은 미결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래요. 원래 미결 수용자는 얘기했던 것처럼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야 노가다 뛰어 뭐 교정 작업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근데 미결 수용자도 단기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막 한 3년 넘게는 막 5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속된 채로 그렇게 가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답답하겠죠. 그럴 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통해서 이제 부과할 수 있고 작업이 부과된 미결 수용자가 취소를 요청하면요. 당연히 의견 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 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 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연히 아직 미결이니까 누구한테 검사 지휘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형사소송은요. 앞에서부터 형사 절차 개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종결되고 형 집행까지 다 검사의 뭐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당연히 통보해야 되고요. 기소됐어. 이제 피고인이 된 상태에서는 뭐도 법원한테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전 피의자 단계일 때는 검사, 그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단계일 때는 당연히 법원, 이 수소 법원에다가 이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잘 나와요. 요건 이제 거꾸로 내거나 이렇게 해서도 낼 때가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이게 틀렸는데. 자,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 수용자를 이송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자 벌써 또 우리가 뭐가 나와요?
반드시가 나왔죠.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 차량.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참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별도의 호송 차량까지는 아니야. 별도의 호송 차량이 아니라 그냥 같이 타긴 타는데 좌석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아마 따로따로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호송 차량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대로 같이 타긴 타는데 좌석을 분리해. 옆에 앉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있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이제 쫙 풀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화 프로그램이 나오네요. 여긴 또 이제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수형자니까 교화가 나오겠죠. 미결 수형자한테는 교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법령인데요. 상식사원에서 한번 풀어봅니다. 소장은 교육기본법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를 중간 처우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소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좀 더 범죄화 됐었을 가능성 있는 그런 친구들 또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에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며 수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 영어관람, 체육행사, 그 밖에 문화, 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시행령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시행령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 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하게 되는데 그쵸? 이제 그 동네 학교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시설을 다니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 가버리면 쉽게 해서 다른 교도소로 가버리면 여기를 다니질 못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자, 소장은 수용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부담으로 한다. 국가 부담으로? 학사까지? 에이 이건 너무하죠. 이렇게 되면 욕 엄청 먹겠죠. 우리 국민들이 야 지금 죄진 놈들 지금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여주는 것도 돈 아까워 죽겠는데 이걸 갖다가 대학 교육까지 시켜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행 규칙에서요. 학사학위 취득과정 설치 운영 관련해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 대상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 대상자 부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틀렸습니다. 상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 이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차에 관한 법률. 자, 이것도 만만찮게 긴 법인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전자감시 제도가 요새 좀 많이 핫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검사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일단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되게 악랄한 놈일까요? 되게 극악무도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1번. 벌써 악랄한 놈 나왔네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대요. 제일 나쁜 놈이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애들은 안 죽이거든요. 근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얘가 바로 반드시 청구해야 애들이에요. 물론 강도도 나쁜 놈이에요. 근데 강도는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 이게 그냥 강도라서 뭐 강도상해나 강도살인 뭐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일반 강도만 생각하세요. 때리고 그냥 빼앗은 거야. 그 정도. 그리고 성폭력범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 얘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기 좋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세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임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똑같은 성폭력이잖아. 그래서 이분들 아마 필요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다? 임의적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성폭력 범죄는 아직 임의적이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개독 보호관찰 관련된 법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건 이제 시간 좀 외워야 돼요. 500시간, 200시간 이런 거 기본 좀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특별법에 있는 이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이 가장 일반법이거든요. 여기는 특별법에 있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은요. 형법 62조 A 이게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 이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써있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인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외워야 됩니다. 근데 기본은 맨 우리가 이제 500시간하고 200시간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하면 500시간, 200시간 이제 거꾸로 낼 때도 있는데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인데 여러분 수업 듣는 거 좋아해요? 그냥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거 좋아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 더 좋아해요. 그래서 500시간이 더 깁니다. 저는 약간 반대긴 한데. 자, 그 다음 2번 가봅니다. 자, 형법 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된다 돼 있는데 당연히 이 동네 보호관찰소 장이 이제 자기 관할 내 이런 이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이제 확정된 사람이 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바로 여기서 보호관찰 시행 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내야 한다 해서 보낼 수 있다 해서 맨날 틀리긴 했는데 필요적이에요.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자, 이것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이제 국외여행을 간대요. 여러분들 국외여행을 10일 가는 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물론 열흘짜리도 길긴 하죠. 근데 열흘 정도는 안 해요. 그럼 보호관찰 수장도 귀찮아요.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열흘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10일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그래서 이제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세요. 열흘짜리 갖고는 신고 안 해요. 물론 얘가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예요. 그럼 벗어날 때 당연히 통지를 하고 가야 되죠. 하지만 이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형의 집행의 종료 면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자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하게 되는데 그렇죠. 남은 건 나중에라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다 하고 나서 결국 다시 이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늘 억울했던 건데 예비군 훈련 절대 안 봐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받게 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19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니까 일단 형 확정 후에요. 확정 후에 내보내냐 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요. 1번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이런 건 이미 형이 확정된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를 모범수로서 내보내줄까 말까 이런 건 당연히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확정된 애잖아. 어쨌든 보호처분이 확정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호관찰을 임시해제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이것도 형 확정우죠. 근데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선고유예 여러분 선고유예가 뭔지 아시죠?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이제 집행유예는 뭐냐면 형을 선고는 하되 그 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까지.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산안하게 되면 너 집행유예 4년 동안 사고 안 치면 징역 2년 안 살려줄게. 이게 집행유예고요. 선고유예는 뭐다?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야. 그래서 딱 2년 법정돼 있어요.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 너는 아예 공소제기도 안 된 걸로 볼게. 이게 면소의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자,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선고유예 실효 취소, 선고유예는 실효밖에 없습니다. 선고유예 실효, 그 다음에 얘기했던 집행유예 실효 취소 이런 것들 다 누가 한다? 그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형법과 형사소송법, 우리 이제 수용자 처우 이런 관련된 형 집행 관련된 것만 머릿속에 딱 알고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낙인. 드디어 나왔죠. 낙인 이론. 자,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 사회학파에서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낙인 이론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대체하고 기억 바로 갈게요. 기억에서 보시면 일탈, 범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 리액션과 이에 대해 일탈, 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이런 거라니까 왠지 사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야, 쟤 전과자래. 쟤 뭐 소년원 갔다 왔대. 이런 말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나는 정말 나쁜 놈인가 보나. 사회가 더 이상 나를 받아들이지 않나 보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보다는요. 비공식적이 더 그래서 위험한 거야. 우리 사회가
수용자들, 그러니까 전과자들을 자꾸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사람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생에는 이렇게 살아봐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주변에 공부를 안 했어도 마찬가지지만 했으니까 더욱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낙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 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낙인 이론에. 그래서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범죄 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낙인이론하고 보상이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누가 봐도 이게 다른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회 통제 이론에서 이제 보상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 범죄 행동 이게 강화되고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 반응 또 이제 처벌이 되게 강력하게 되면 이걸 이제 중단하게 된다 이런 건데, 이건 낙인이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 통제 이론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리을. 자,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니은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예요.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 통제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비공식적 기관 등의 이 반응, 그런 것들 주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낙인 이런 걸 이제 쉽게 사람들을 낙인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범죄였던 것도 이제 비범죄화시키고, 쉽게 해서 이런 거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좀 뭐랄까 범죄화, 비범죄화 뭘 예를 들까? 컴퓨터 관련 범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컴퓨터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특별히 이거 범죄라고 인식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해킹하고 이런 거 실력 좋은 애들이 잠깐 장난치고 이런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요 그게 다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기타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이게 95년 형법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범죄화가 되게 되는 건데, 자 그런 것 등이 다 낙인을 찍는 거라니까. 원래는 범죄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범죄화가 됐었잖아요. 그걸 되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회 충분히 도덕적 또는 뭐 종교적 규율로 충분하게 되면 그걸로 끝내자 이거예요. 이걸 굳이 범죄화 시켜서 이거 범죄 저질렀다고 낙인 찍고 또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낙인 이론의 최종적 목적은 비범죄화 탈시설화예요. 그리고 탈시설화도 뭐라고요? 교도소 갔다 왔대, 소년원 갔다 왔대, 이 말 자체가 낙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교정 프로그램을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아까 다이버전 있죠. 그거랑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낙인을 덜 받게 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20문제 금방 후딱 풀었죠. 시험장에서는 되게 이제 힘드셨을 건데 해설을 하니까 또 이제 금방 가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시험 문제는요, 요 정도 수준입니다. 법령은 항상 한 이번에도 15개 정도 나왔었는데요. 법령에 중시되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법령은 항상 뭐다? 기출됐던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 나온 거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요, 우리 해설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마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